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의대 정원은 마무리 수순인데 의정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대변인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정부와 의협의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참 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성일종 사무총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법학다식. 이 법학다식에서는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법적 처벌, 쟁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방송 됩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의견 주시고요. 콩 어플 무료인 거 아시죠?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황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직구 금지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해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나서서 이 해외 직구 KC 인증 관련해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대응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반성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국민 불편 해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도 아주 뜨겁게 나오고 있죠.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 행정이다. 이제부터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안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당정 협의가 없고 이렇게 서립게 정책이 발표돼서 국민 우려라든지 혼선이 이제 커지게 되면 앞으로도 주저없이 비판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네. 이에 이제 대통령실도 향후 앞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여론 수렴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돼서 지금 정부에 이송돼 있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말이죠.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명한 차이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늘 제2요구권을 좀 행사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범야권 정당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압박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제 주장은 공수처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자라는 거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같습니다.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계속 분명히 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본 뒤에 결과를 보고 나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이런 전례도 없었고 특정 정당이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독점을 하면 이게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오늘 이제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일단 규탄 대회를 연다고 했고 또 오는 25일에는 이제 도심에서 범야권 정당들과 이제 대규모 집회를 계속 하겠다. 네. 아마 재표결까지는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야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또 숙제를 네.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전국이 상당히 복잡하게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함께 만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 부대표가 함께하는 2+2 그러니까 네. 협상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국회법상 이제 구성 협상 시한이 다음 달 7일이잖아요. 네. 사실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갈등의 골은 사실 이제 현안마다 계속 이제 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공이 집단 사직 사태가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귀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어제였죠. 예, 근데 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전공의가 수련 기간 동안 3개월 정도 이제 공백이 발생해 버리면 그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제 즉시 복귀를 강조하고 있고 네. 추가 수련 기회 없다고 계속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하. 상황이.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 앞둔 한 3, 4년 차 전공의가 지금 한 2,900명 정도, 그러니까 3,000명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복귀를 하지 않고 버티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텐데 정부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필수 응급의료 거기에 이제 공백이 생길 거다라는 게 아하, 이제 예.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의료계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내년 3월부터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파급이 예상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의사 공급 자체가 0이 돼버리는데 이 의대 증원하려다가 그 전문의 3,000명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근데 이제 한 오는 30일이면 아예 이제 인원이 확정돼서 이제 공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대 이제 교수협의체 측에서는 대법원 최종 결정 나고 그때 이제 좀 증원 규모를 확정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의대 교수 사직서도 한 명이 처리됐다고요. 네, 이른바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난 이후에 충북대에서 의대 교수 한 분이 사직서를 냈고 그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황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 입시 정원 이게 이제 5월 말이면 확정될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대학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게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제 각 대학이 제출한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그러니까 심의하는 게 24일.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24일 날 거의 확정이 되고 아하. 30일 날 이제 거의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교육업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의 합격성까지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 취재를 해보면 입시학원에 이미 뭐 반수생뿐만 아니라 30대 뭐 이런 직장인들도 어허. 의대 문의가 많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의대 특별반이 이미 개설된 곳도 많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지금 정부 계획대로 증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한 0.7% 정도거든요. 의대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근데 한 1%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아하, 상당히 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늘어나면 평균 수능 점수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입시 업계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수 김호중 씨요. 예, 음주 사실을 결국 직접 시인했죠. 근데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어요. 네, 그 김호중 씨가 사실 지난 주말에 예정됐던 공연도 다 이제 강행을 하고 네. 주말 아마 공연 끝나고 사과문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음주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인을 했고 이제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김 씨도 그렇고 뭐 소속사 대표 그 관계자들이 너무 이제 뭔가 허위로 자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은멸하려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은 김 씨의 음주와 이 접촉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전 김 씨의 정확한 음주량 파악이 핵심인 건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추정해가는 그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이 음주량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쉽겠냐라는 이제 좀 법조계 그 반응도 좀 갈리고 있고요. 네. 일단 아마 경찰 조사가 일단 그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연예인 그런 네. 분들 그리고 뭐 유흥주점 그 종업원들을 소환해서 아마 조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일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2017년에 음주 뺑소니를 냈던 그 방송인 이창명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경찰이 추후에 음주량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사실 네.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좀 법리 다툼이 좀 치열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중에 그 법학다식에서 좀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또 함께 타고 있던 외무장관 이렇게 9명 모두 사망했다라고 네. 공식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이시 대통령이 사실 이란 최고 지도자에 이은 권력서열 2위 그리고 초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 이렇게 무장 단체들을 지원해 왔고 네. 특히 지난달에 이스라엘 본토 이제 공격하면서 라이시 대통령이 강경 이미지를 엄청 굳혀져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2인자가 공백이 되니까 또 이 자리를 놓고 또 치열한 뭔가 갈등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네. 중동 정세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엄청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정세가 당분간 혼란에 빠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달 말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징 더 신임 타이완 총통이 어제 공식 취임했는데 중국을 향해서 위협을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친미 그리고 독립 성향의 이제 라이칭 더 신임 타이완 총통이 이제 공식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취임 연설에서 중국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예. 사실 타이완 독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뭔가 양안 관계는 계승하는 좀 현상 유지를 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정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는 약한 이슬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덥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대구 25도, 부산과 강릉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같은 시간보단 전체적으로 정체가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부근은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전체 17km 구간 막히는데요. 특히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정체고요. 용인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원권이죠. 대관령 일대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짙은 안개 구간 지나실 때는 비상등 활용도 적절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한강대교 삼각지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 때문인데요. 3, 4차로가 막히면서 이렇게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 기각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제대로 넘은 건지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원의 판결을 듣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 이 판결은 지난 4월 3일 날 있었던 1심에 대한 이제 2심 판결인데요.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하와 기각을 각각 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이 사법부의 판단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국민 전체 관점에서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 조사 그리고 논의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언이 이제 사실상 확정된 만큼 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을 좀 이제 접고 집단 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동의한다는 이제 설문조사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법원 결정 전에 발표가 돼서 이게 국민 네.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간에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고 네. 이번의 결과도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뭐 그 판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네. 아마 앞으로도 또 필요하면 네. 조사는 계속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좀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의대 증원과를 비롯한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인데 네. 지난 이제 대통령과 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그 영수회담에서도 네. 야당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사법부 판단까지 내려지면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다 이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지지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요. 네, 이 대법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네. 네. 그건 참 그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이거는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고 네. 또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삼권 분립이나 법치주의를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고요. 네. 네. 이제 의사협회라는 것은 이제 의료법상의 단체입니다. 네. 이건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의료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네. 의사협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 네. 이것이 좀 적절했는가 네.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차관님. 네. 어제였잖아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많이 복귀를 권유도 하고 또 네. 고지도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복귀를 안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이제 그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네, 정확한 상황은 이제 오늘이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네, 네, 물론 이제 날짜들이 개인별로 다 틀려서요. 어제서부터 이제 내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네, 판단과 결정을 좀 내리고 네, 복귀하는 좀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별로 복귀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일단은 이제 네.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복귀 안 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제 처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처분은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또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이제 그 의사로서의 또 역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좀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네.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좀 그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예, 정부로서는 이제 법을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네. 동시에 좀 유연하게 네. 그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현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 계속 사실은 그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전공의들이 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한테 예. 문의가 오는 전공의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정부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의대 증원이 이제 거의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대교협이라고 하는 데에서 네. 이제 집행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되면 이제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네. 각 대학은 이제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이런 이제 수순이 남아 있어서 네. 5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5월 말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예.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제 2심에서 기각됐으니까 대법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네네. 경우에 네. 대법원 결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근데 통상 뭐 제가 알기로 대법원에 이제 재상고를 하더라도 네.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입시는 예년에 예를 비춰보아도 5월 중에는 이제 그 일정들이 다 결정이 돼서 공표를 해줘야만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 예.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수험생들이나 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 입시 문제는 늦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더 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전입이라 그러죠.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서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24일 날 아마 모여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휴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좀 생각해 달라. 네. 이런 집단 행동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네. 네. 사실은 지난 4월 30일 이후에 매주 금요일 해갖고 총 4번 휴진이 예고됐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을 들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현장을 지키셨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수 사회에서 그렇게 큰 현장의 혼란 없이 진료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정부는 이 상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협의 임현택 회장은 더 강경한 수단을 쓰겠다고 또 예고했는데 뭐 어떤 네. 수단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네네. 그럴 경우에 정부 대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강경한 수단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네. 뭐 개원위까지 참여하는 부분 파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부정할 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극한 이제 투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좀 언급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실제로 또 시행도 하지 말기를 좀 바라고요. 정부는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네. 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 또 어떠한 형태로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합리적인 좀 그 태도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지금 차관님 대화를 다시 촉구하셨는데 네. 의협 쪽에서도 의료계 쪽에서도 네. 조건 없는 대화하자고 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양쪽이 대화하자고 하면서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의료에는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런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요. 예.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건 좀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이고요. 만약 네. 의료계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랑 같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는 결국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인데 네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대화에 참여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뭐 저희가 사실 뭐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전공의들하고의 대화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전공의들은 대화를 참여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협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대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건을 붙였지만 차관님 네. 말씀대로. 그러나 전공의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전공의들은 이제 그 집단 이탈 할 때도 지난 2월 19일에서 20일 양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가고 나서는 어쨌든 정부하고는 뭐 말을 한마디도 섞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탕핑이라고 그러죠. 탕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눕는다. 이런 네. 이제 나름의 이제 투쟁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고 네. 또 앞으로의 의료 체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네. 논의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논의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공의들한테 가장 관심사일 걸로 예상이 되는 그 현장의 이제 전공의 그 근로 환경에 대한 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공의들께도 대화의 장에 나와 주기를 촉구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의료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의료개혁 특위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의료개혁 특위가 그러면 그런 사회적 대화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네.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네. 관련되는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고 네. 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인가요? 뭐 공급자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총 이제 27분의 위원이 계신데 네. 6명이 정부 위원이고 21분이 이제 민간 위원이신데 여기는 이제 병원계, 간호계, 약사회, 한의사계 뭐 이런 보건의료 직업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도 참여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자리가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자리와 네. 전공의 협회 자리가 비어 있고 네.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언제라도 어쨌든 그 위원을 추천해서 참여를 하시겠다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예. 위원회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의사협회와 전공의 자리를 비워놓은 채 27명의 위원 중에 25명의 위원으로 일단 논의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2차까지 하셨습니까? 예, 회의를 지금 2번 했고요. 네. 좀 지금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2번 회의를 해서 이제 아주 시급히 먼저 해야 될 거 4대 과제를 좀 추렸습니다. 네. 뭐 이제 그 4가지인데 이제 보상에 관한 것, 전달 체계에 관한 것, 또 전공의 업무 부담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에 관한 거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게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그다음에 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이제 융합형 과제인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했고, 네. 그다음 최근에 또 4개 산하 전문위원회를 또 출범을 시켰어요. 아, 예. 예, 그래서 4개 전문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는 이미 회의를 한 차례씩 했고, 네. 또 이번 주에 나머지 2개 전문위원회가 또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각 위원회들이 이제 각 돌아가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한 8월 중에는 네. 이런 우선 과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께도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그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 협상이요. 정부와 네네. 의학단체 간에 진행되는 네. 이 협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의사협회 쪽에서는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달라. 국고 네네.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요거는 이제 매년 이제 환산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그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협상이 되겠는데요. 네. 10% 올려달라는 거야.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올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 보면 평균 한 2.2%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 어쨌든 뭐 협상에 들어와서 네. 각자 필요한 이제 객관적인 그 데이터들을 놓고 협상을 이제 잘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협은 요 사회적 협의체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이 요양급여 비용 수준 정하는 수가 협상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협상이 시작은 되지 않아서요. 아, 예. 예, 구체적으로 뭐 참여했는지 이것들은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일단 요구는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되면 아마 네. 뭐 저는 참여할 걸로 보고요. 네. 예, 이렇게 뭐 조건을 이거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뭐 그 조건을 내걸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거는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또 참여를 해서 네. 열심히 그 협상을 하는 것이 그 협회의 또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요, 차관님, 네네. 이번 이제 그 의료 개혁 과정에서 또 의료 사태 그 과정에서 네네. 소송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의사단체에서는 뭐 우리 지금 저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민수 차관을 포함해서 예. 뭐 장관, 차관, 뭐 국무총리까지 고발했습니다. 예. 근데 이 고발을 보니까 그 네. 정부가 네.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꿨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네.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또 고발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 낸 자료를 보시면 네. 그 모든 회의록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회의록은 작성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말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을 바꾼 바가 없고 네, 네. 다만 이제 회의록 공개가 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전에 네. 우리 실무자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와전된 이렇게 상황이고 제가 지난 그 5월 7일자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다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 없이 제출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의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고소 고발 그리고 총리까지 고발을 하는데 참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는 사법 체계의 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회장께서는 또 사법부를 불신하는 또 발언도 하셔가지고 예. 예, 이렇게 고소 고발하고 사법 체계의 권리 구제를 의존을 하시려면 또 법을 지키고 또 사법부도 존경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조금 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임현택 회장이나 의료계의 법률 대리인은 네. 특히 우리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네. 정도의 이 비판과 비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짧게 이 상황에서 우리 그 주무차관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뭐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타겟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신 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나 판사님까지 그렇게 막 비판하고 하시는 거는 예. 대한민국 공직자를 좀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에 진심으로 활동하는 한세리입니다.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1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활용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정확한 분류 작업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3도, 대구 16.2도 등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대구 25도, 강릉과 부산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동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28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이 강하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지만 서울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 습도는 8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전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요.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되고 고조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성일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사무총장 당 살림도 살아야 하고 또 전대 준비의 실무 책임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전대지요. 네. 예, 그래서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정상적인 그런 당 체제를 정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좀 바쁘다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거부권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병 장병 순직 사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 원인. 네. 그리고 그 사고 원인과 또 하나는 이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네. 사고 원인은 수중수색을 하다가 실종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는 영상으로 명확하게 다 나와 있고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첩 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법을 발의해 가지고 군의 사망 사고나 또 성비 사건 같은 경우가 났었을 때는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보니 이거를 은폐시키거나 또 덮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인 경찰로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첩을 박주민 의원인가가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로 이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관할 때에 이 수색으로 들어갔는데 여긴 소대장, 부사관 또 일반 사병도 함께 들어갔단 말이죠. 같이 명령에 의해서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다 이첩의 대상이 되니 이게 왜 이분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또 검수완박을 하면서 다 경찰 권한을 많이 넘겨놨잖아요. 그럼 이 개혁을 민주당이 해놓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관을 여기 못 믿겠다. 여기에 직원 한 명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못 믿겠다. 그럼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네. 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되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재의결을 28일 날 추진할 거라고 하는 이제 예측들인데요. 이때포의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몇 표의 이탈표가 나올 거냐. 언론은 되게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거는 대통령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너무 정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면서 이것을 누적을 시키고 대통령과 이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당에서 이제 이탈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해병 장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가슴 아파하는 일이지만 자세히 떠들어 보면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인 의원들은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 판단할 수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의원들도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야권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야권에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께서도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저는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런 예상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들 이변이라고 하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드신 생각이신가요? 뭐 그거는 아닌데요. 해병 장병의 순직 사건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국가기관을 허문다고 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숨기는 것도 없고 또 공수처라든지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분히 정쟁을 위한 어떤 당리당략적 측면에 접근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 하신 김에 한 말씀만 더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임 도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전이 아니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지 워낙 국민 여론이 거세니까 네. 뭐 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이 없어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추대했지요. 뭐 국회의장도 뭐 사실 정성호 의원 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 다 사퇴를 시켰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추대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추대 과정인데 그런 추대 과정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형태를 좀 갖추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젠가 여론조사 회사의 발표 리얼미터 같은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4.5.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올라서 35가 기록됐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지지율 하락,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이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통쾌한 추미애 당선인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놨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 다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친하신가요? 국민들 종종 패널로 같이 나간 적이 있죠. 그런데 예. 국민들께서는 양극단을 보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러한 정치를 하는 분들의 공간을 좀 넓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극렬한 지지층의 이야기를 늘 대변한다고 그러면 그 당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나서 지금 닮지 않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금 많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해졌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고 탄핵을 언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총선 백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조정훈 위원장, 총선 백서 TF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조정훈 위원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네. 또 아주 정무적 감각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저는 정리를 해낼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의 공격의 강도가 좀 세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본인께서 하셨습니다. 불출마 선언. 예,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잘 저는 정리해서 향후 선거에 대비한 그런 전략적 포인트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정훈 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실과도 면담하고 한동훈 위원장과도 면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정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 이상 이 백서가 뭔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식의 공방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네. 어쨌든 우리 패배 원인을 분석을 해서 미래에 자료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충실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단 오찬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도 그 당 원로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로 다 모아졌다 그러던데요. 그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정의와 전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상임 고문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총선 패배에 대한 거에서부터 미래의 당에 가야 될 그 방향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의견도 각각 다르셨지만 네.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우선 그 지도체제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총선 패배에 대한 것도 어떤 한 부분에 누구누구한테 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모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 이 총선에 다음에 오는 이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 성일정 사무총장이 이제 그 전당대회 실무 준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총장님 생각으로는 언제 또 어떤 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 그 고문단 회의에서도 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민 여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자는 분도 계셨고요. 또 지금의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100% 당원들로만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는 말씀까지 다양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이 국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그릇이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 여론들을 좀 다양하게 원외 지구당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있고 고문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론도 듣고 국민 의견도 듣고 또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은 100% 당원만으로 당대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하자고 하면은 국민 여론 당원 국민 여론 70대 30 또는 50대 50 거꾸로 30대 70 뭐 대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성일정 사무총장은 어떤 입장도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50대 50 있는 것도 알고요. 7대 3 있는 것도 알고 있고 8대 2도 있고 또 100%도 당원으로 가자고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할 게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하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여기에서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은요? 시점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일정하고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 1차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에 대해서 모으는 과정은 이번 달 말 6월 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면 됩니까? 전당대회가? 빨리 하면 30일에서 40일 정도 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6월 초에 시작한다 그러면 7월 한 10일 전후에서는 물리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있고 그래서 7월 중에
7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휴가가 7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흥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하여튼 7월 중에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흥행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 출마를 해야 흥행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대의 흥행을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정치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두고 전대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여러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면 국민의 이목을 좀 받지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 그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사무총장이라서 곤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네. 누굴 나와라 말아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다 네. 본인들 의사에 맡기는 것이고 네. 그러한 그라운드를 저희는 아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뭐 어느 누가 나오든 또 어떤 분이 안 나오든 거의 개념하지 않고 아주 공정한 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저께 그 해외 직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그 대국민 사과도 하고 대통령실도 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좀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의 맨 앞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 언론인이 이거를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 같다. 대통령과 각도 세워가면서 이 출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뭐 성정 의원 개인 생각은 제가 더 이상 안 여쭙겠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유력 정치인이 움직일 때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그게 바로 뉴스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갑설을설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각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에 활력을 주고 또 후보들 간에도 경쟁이 더 자유롭게 이렇게 그라운드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2+2 그 회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던데요. 이제 원구성 문제 때문에요. 근데 제가 어제 박성준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는 6월 7일을 국회법상 법적인 기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물론 원내대표가 주도하지만 우리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6월 7일이 국회법상 그 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에 여러 가지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18대하고 19대가 상당히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요. 18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민주당이 82석인가 얻었었습니다. 네. 범여권이었던 저희 당이 202석을 갖고 있었죠.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국회 내에 소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한테 할애를 했었던 거거든요. 19대는 152석이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152석 때 130석인가 그랬어요. 131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아주 좋은 전통을 네. 법사위를 양보를 해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민주적인 아주 좋은 모델들이 알겠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깨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월 7일까지 원만한 이런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민주당이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역지사지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을 텐데. 짧게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그 백은종 대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야 이 공작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공작의 당사자들이에요. 최 목사도 그렇고 백은종 대표도 그렇고 영부인께서 그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야 좀 문제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작을 통해서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한 이런 공작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 이전에 윤리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예,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사고가 난 게 그제거든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그 이란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가던 길이었는데 댐 준공식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림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헬기가 네. 추락을 한 거죠. 고도가 한 2,000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험준한 지역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사고 발생 직후에 이란 당국이 구조대를 무려 65개 팀을 급발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험준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안개도 짙게 깔리고 비도 또 많이 왔다 그래요. 폭우까지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수색을 해내지 못하고 바로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가 돼서야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걸 찾은 것도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네. 드론이 이제 열을 감지해가지고 그 헬기 잔해에서 찾아냈고요. 그 수색하는데 15시간이나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보로 수색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헬기가 추락을 한 다음에 그 충격으로 불이 났고 거의 전소가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이 확인이 됐던 거고요. 사망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무려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시 대통령 외에도 뭐 외무장관, 그다음에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뭐 조종사, 경호원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모두 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락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현재로서는 악천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조금 더 뭐 자세한 그 상황들은 조사를 하게 될 테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다른 그 가능성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중동 정세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테러 가능성이 있다. 뭐 다른 나라가 배후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 당국에서 이란 쪽에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공식 라인에선 그런 언급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란 국영 TV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나라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방송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이란 국영 TV 같은 경우에도 비, 짙은 안개 이런 악천후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기 운행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구조대도 헬기를 타고 못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상황들은 이제 워낙에 좀 그 기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얘기인데 정보당국,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당국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살 증거는 없더라. 이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음모론은 뭐 역시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외신 보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라이시 대통령의 별명이랄까 뭐 악명이랄까요.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네. 워낙 여러 사람들을 그 숙청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란의 또 강경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이 내부에도 많고 외부에도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 왔고 또 여성 인권 탄압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뭐 꾸민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공식 라인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란 대통령 유고 상황이 되풀이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란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는 있습니다. 이게 이란이 정치 상황을 보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은 당연히 1인자 최고 지도자인데 이란에서는 쉽게 말하면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이 신정 국가, 신정 일치 국가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는데 이란에서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라흐바르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최고 지도자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종교 지도자들이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2인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좀 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치를 주로 맡고 있다. 근데 이제 실권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게 대통령을 하다가 라흐바르 아까 말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야말로 2인자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 단계 즉 원래 다음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차기 권력의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권이 없긴 하지만 2인자인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하마네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최측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측근이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하마네이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 자리가 비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란 내부의 그런 이제 권력 향후 그래요. 움직임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마네이가 꽤 고령이죠.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보궐선거를 할 건데 6월 28일에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역시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심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원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악의 축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 미국은 이제 계속 개입을 안 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좀 중요하게 보였던 표현은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좀 주목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쪽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란의 항상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핵을 어떻게 포기를 시킬 것이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을 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이게 파기가 돼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작게나마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핵 합의 복원을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합의에는 일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점들은 좀 긴장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네, 당분간 전 세계가 이란 상황을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정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화요일의 코너 법박다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인기 트로트 가수 성악가이기도 하죠. 김호중 씨. 이 뺑소니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학다식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첫 시작은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거였는데 그때부터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5월 9일 밤 김호중 씨가 고급 SUV를 운전하다가 중앙섬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택시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의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보이고요. 또 김호중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가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되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김호중 씨가 바로 차에서 내려서 정상적으로 사고 수습을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를 한 것입니다. 보통 사고처럼 내려서 수습했으면 아무 일도 아닌. 네네. 물론 책임은 있지만. 네네. 그러나 이게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커졌다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요,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사고 후 미조치 범죄가 되는데요. 네. 처음 경찰에서 이 범죄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택시 운전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사고를 내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무겁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또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3시간 후에 김호중 씨가 아니라 그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호중 씨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경찰의 추궁으로 그 시도가 실패한 것, 이것은 이제 이렇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소속사 대표의 지시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김호중 씨의 관여도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에서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옷까지 바꿔 입고 그 위장 허위 자수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연예인들도 그렇게 시도하다가 그것이 밝혀져서 음주운전에 더해서 범인 도피죄 교사범으로도 가중처벌된 사례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이 매니저가 이제 허위 자수를 했고 그것을 그 소속사 대표는 자기가 지시했다 그랬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범죄 혐의에 다 연루가 돼 버리는 거네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한 것은 김호중 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형법상 범인 도피죄에 해당을 하고요. 또 그것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는 범인 도피죄 공범이 됩니다. 또 이게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파손했다는 또 정황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시했다면 또 증거인멸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경찰에서는 허위 자수를 한 것이 경찰의 수사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가 막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매니저 허위 네. 자수한 매니저나 또는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범인도피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김호중 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숨기는 행위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어권의 일환으로 봐서요. 범인 도피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데 타인을 허위 자백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자기 방어권을 남용한 그런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 즉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와 매니저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통화 내용에 뭐 허위 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김호중 씨도 범인 도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내용에 의하더라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할 때 김호중 씨가 입었던 그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김호중 씨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줬다면 이거는 허위 정황에 대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범인 도피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증거를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네, 그걸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시키는 순간 이제 교사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누굽니다 하고 그랬으면 사실 뭐 이렇게까지 올 이유도 없는 사건인데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사고 당시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여러 정황상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유흥업소에서 3시간 넘게 있었다든가 또 유흥업소에서 자택까지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를 했다든가 그래서 김호중 씨가 사고 후 뺑소니를 한 것,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고 블랙박스를 파손한 것, 김호중 씨가 경찰에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17시간이 지나서 출석한 것,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걸 그렇게 숨겨야 될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것이 자기의 활동에 어떤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사건을 굉장히 크게 확대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김호중 씨가 음주했습니다라고 또 시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음주운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속속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호중 씨의 여러 해명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매우 싸늘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입장을 바꾸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변호사 선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아마도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변호사가 이런 법적인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 사례에서는 네. 그 사고 당시 측정을 안 하고 나중에 해서 안 나오니까 네네.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참고가 됐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연예인 중에 이창명 씨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고 20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술 먹고 운전하더라도 도주하면 처벌하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대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학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라도 그 음주를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수사 기법 같은 게 그 사이에 그런 발전이 좀 된 겁니까? 이번 그 수사에서도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대사체가 음주를 한 이후에 몸에서
대사체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음주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수에서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음주운전으로 실제 처벌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전에 만삭의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화물차 기사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범인이 자기 음주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 마지막 음주 시점 등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결국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최종 음주 시점이 얼마인지 등이 잘 밝혀져야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정은 가지만 정황상 심정은 가지만 구체적인 어떤 법적 증거가 특정되지 않으면은 유죄로 가기는 쉽지 않다. 네, 김호중 예. 씨가 뺑소니로는 뭐 당연히 네. 엄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네. 음주운전 부분은 실제로 유죄가 인정될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국민 감정이 좀 부정적인 걸로 흐르는 것도 영향을 줬을 거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공연은 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뭐 콘서트나 공연이 취소가 되면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네. 금전적으로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범죄 사실이 상당히 무겁고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대중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또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 김호중 씨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김호중 씨가 최근 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좀 성실하고 진실된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법학다시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성동 분기점을 못 가섭니다. 1차로에서 사고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군자교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25분 이상 예상됩니다. 더 가서는 여의하루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성남 쪽으로 사고를 처리 중이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광교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동수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에 이동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차가 많습니다. 남양주에서 광암 터널 쪽으로 긴 정체고요. 서안함에서 송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의료 사태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정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대변인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의료계가 여러 입장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있고 절망적인 우리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그 고법 판결에 앞서서 고법에서는 정부의 이런 2,000명 정책 추진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정부 측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이 정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많이 찾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교수님, 저희가 전국 교수협의회 측을 도와서 의협에서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증거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이 절차상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2,000명 증언의 과학적 근거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각됐다는 것에
굉장히 큰 절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2,000명 증원이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것은 현재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 더더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2심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예. 대법원 상고도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또 별개로 저희 의사협회 측에서는 다른 방안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내일 22일인데요. 저희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학회 그리고 전국교수협의회 그리고 전의비라고 전국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제 법원 판결 후에 의대 증원 절차를 빨리 확정짓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달 말이면 확정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내년도 입시 요강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신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의대 휴학이 자발적인 휴학을 하고 있죠. 의대생들이. 네. 이 의대생의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만 유급을 해도 전체의 3,000명이 내려오고 그리고 새로이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2,000명 그리고 또 원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정원 3,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모두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8,000명이라는 증원은 기존에 200% 이상의 증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 안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의 질 자체도 현격히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중에 전공의 복귀 시한이 어제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네.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은 전공의 분위기는 굉장히 참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공의들은 사실은 지금 현 의료 사태를 어떤 다른 타인의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분들이 돌아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도 그 안에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본인들의 수련 시점이 1년 더 늦어질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 의료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보겠다 이러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 중에 네. 일부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좀 압력을 받거나 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네. 현재 전공의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이러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복귀를 하던 개인적인 한 거를 더 하던 이것은 모두의 개인의 결정이고 저희 의사협회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압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대변인님, 전공의들도 그렇지만 의대생들도 지금 학교를 떠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정부에게 원점 대논의를 전제로 한 만남을 계속 하자라고 추진하는 배경에는 5월이 지나면 실제로 이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8,000명이 같은 그 수업 공간에서 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네. 또 뭐 한간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 또는 뭐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자를 올려서 그것만 보고 등급을 시킨다. 이런 논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태 교육을 저희 의사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거를 지속으로 하는 것이고 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과 그 의대생들 분위기를 우리 대변인님 전해주셨는데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 1회 휴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제가 거의 3달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2월 중순에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그 입원 업무, 외래 업무, 그리고 교수 개인의 그 연구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학회 업무, 또 뭐 협회 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업무는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교수님들이시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주 1회를 모든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있고 많게는 주 3일까지 서신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교육 그 당직을 쓰는 교수님들의 경우는 4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주 3회 그 당직을 서는 교수님들은 심지어 10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러한 건강적인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망을 하는 사고도 2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주변에서 관찰해 보는 바로는 이 교수님들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거의 40세, 50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새서 이런 당직호를 받고는 체력적인 한계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나 전반적인 이런 업무에 아주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뭐 한거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진료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휴진을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1회 휴진이 2가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하나는 맞습니다. 정부에 대한 그 반대 표명, 또 예. 하나는 워낙 그 장기간의 그 의료 활동으로 인한 번아웃 상태를 어떻게든 좀 회복하기 위한 이런 자구적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들의 이런 사직과 휴진 사태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격한 질적 저하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프라 자체가 붕괴가 될 것이고 이런 교육 시스템, 수련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가 수렴되는 이런 대화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빨리 해결하라 이런 그 주장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해하시고요. 네. 저도 지금 내과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약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요. 네. 따라서 이 의료의 제공자인 저희가 가장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 직접적인 대화 제안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0일에 저희가 이러한 그 원전 재논의를 전제로 백지화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또 이번에 대통령님도 어제 언론에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님도 또 거기에 대응하셔서 이 생방송 중계로 이러한 조건 없는 만남을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알리자. 어떠한 과정으로 이 회무가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를 하거나 또는 깜깜이 정책 추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협의가 됐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밀실 합의라고 하죠. 이 단체가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 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것을 가장 해결에 대해를 집중 과제라고 보고 네. 저희가 이러한 모든 회무 추진의 과정을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분명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이러한 저희의 정책 방향은 의료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과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환자분들 환자분들 가족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하는 이 싸움은 저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증원을 한다면 이것은 나아가 환자분들이 모두 부담해야 될 의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과거 일본이 저희보다 10년 앞서서 의사 정원을 늘렸는데요. 보다 10년 동안 추진된 2017년까지 의대 정원이 된 인원이 10년 동안 1,7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변인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 마무리 말씀까지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성혜영 의협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정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